네, 더불어민주당에서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경선버스 출발을 앞둔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통화 녹취록 관련 파문이 당 전체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처음엔 보훈 인사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친일 공방으로 계속 확전이 됐고요. 서로 간에 격한 말싸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를 두고 펼쳐진 공방 확인해 보죠. 일본과 관련되는 말만 입에 나오면 그것을 친일이라고 말을 끊고 비틀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죠. 문제 제기를 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그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정도인가. 연미복이 일본 옷이다. 그것은 사실과 다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 내정에 대해서 맛 칼럼니스트가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적합한가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관광할 때 거의 그 맛있는 거 먹는 게 반 이상 차지하고 그리고 황교익 씨는 맛 전문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다양한 정보도 다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너무 강도가 세요. 말 들어보면요 서로가. 그래서 황교익 씨가 이낙연 씨 이낙연 그 유력 정치인 내 직업 생명을 끊겠다고 덤비니까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까지 말을 했어요. 예, 그 발언이 사실 금도를 넘어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당초에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뭐 이낙연 캠프든 아니면 야당이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란 자리가 수많은 뭐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서 현재 도지사로서 행사하는 인사권이 적정한지 자질 있는 인사를 내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이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그 후보 도지사로서 한 인사권이라도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캠프에서 나온 메시지가 사실은 다소 이제 모욕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황교익 씨도. 왜냐하면 이게 그 뭐 친일 문제 한국 사회에서 개인에 대해서 또 뭐 정치권이나 사회활동 하는 분에 대해서 친일의 낙인이 찍히는 것만큼 모욕적인 거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황교익 씨 본인도 또 이 과정이 이렇게 확대되면서 이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경기관광공사 사장의 지위 일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박탈당할 위기에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측면에서도 이해가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다만 거기에 대응하는 메시지가 정도를 넘어섰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거나 그 이후에 이어지는 메시지를 또 보면 실제 필요 이상의 어떤 감정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쯤에서 자제되고 어쨌든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으니 당초에 문제가 됐던 자질 문제라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하거나 인사권자 이재명 지사에게 그 책임이나 이거에 대한 평가를 물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상호 간에 어떤 격한 정치적 공방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황교익 씨 내정에 대해서 그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과정 온 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상식 바뀌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부분이요? 저도 지방공기업의 이사장을 했습니다. 보통 지방공기업의 사장이나 이사장을 선임을 하면 여야 간에 공방이 오고 노조가 반대하기도 하고 그게 일종의 통과 의례처럼 그래요. 그러면 황교익이라는 분이 사장 내정이 됐으면 그거는 응당 감수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분의 개인적 스타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구심이 많이 생기는 것이 무슨 짐승, 정치적 생명을 끊어놓겠다. 자신의 자격 논란에 대해서 소명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경기도민에 대한 예의고 또 이게 전 국민들에게 부담을 드리고 있는 사안이면
예,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매우 감정적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사실은 선거운동 차원에서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한교익 씨가 이재명 캠프를 대신해서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네거티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되고요. 예. 한 가지는 뭐냐면 네거티브 싸움이든 포지티브 싸움이든 간에 네. 체급이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후보가 저기 후보를 공격하면 저기 후보가 이 후보를 공격한다든가 예. 캠프의 핵심이 상대 후보 캠프의 핵심을 공격하면 서로 일이 되는데 저기 밑에 있는 사람이 민주당의 주요 자산을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캠프는 제가 볼 때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모습들이 국민들을 보시기에 매우 마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 이재명 후보에게도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귀결이 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일단 저희가 그 황교익 씨 말을 조금 더 전해드린 것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한 그 전에 이낙연 캠프에서 황교익 씨에게 뭐 일본 음식을 한국 음식과 비유한 거에 대해서 일본 음식을 좀 높게 평가했다 이런 뜻으로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이나 하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해서 다시 황교익 씨가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였습니다. 예. 네, 이런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우려를 드러낸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금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송 대표 역시 발언이 금도를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당 차원에서 향후 개입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정도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개입을 하기는 쉽지는 않죠. 예. 이게 보면 말씀드렸지만 이 지방공사 사장이라는 공모 절차가 뭐 중앙일간제 공모를 하고 공개적인 채용 절차거든요. 네. 그래서 인사추천회에서 서류 심사도 하고 면접 심사도 하고 예. 그 공기업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이라든가 기업 사장이 요구되는 자질이라든가 경영가적 능력 네. 뭐 이런 전문성 이거에 대한 이 검증이 1차 벌써 이루어졌고 그래서 이제 3배수 추천된 인사 중에 이제 인사권자가 내정을 한 거고 이제 인사청문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어느 지방 공기업과 똑같이 동일하게 절차에 의해서 정당하게 진행된 과정입니다. 이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친일 뭐 도쿄 뭐 관광공사 사장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이 대응을 자제됐으면 네. 하고 예. 뭐 좀 부당한 비판이다 정도로 넘어갔으면 황교익 씨가 나왔을 텐데 이미 이제 필요 이상으로 확전돼서 이게 단순하게 어떤 관광공사 사장 임명하는 문제를 넘어서 정치권 전체의 파장이 커진 상황인데요. 예. 일단 당사자들이 이 스스로 자제하고 뭐 황교익 씨 입장에서도 보면 절차에 따라서 응모했고 거기 그 제출된 서류나 이런 거에서 일차 통과가 된 거거든요. 네, 일차적 자질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있었던 내용을 포함해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이 자질 문제 외적으로 확산된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 과한 부분이 있었다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예. 또 뭐 이재명 지사 측 뭐 지사 이재명 후보 아니, 이낙연 후보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니고 또 이렇게까지 하라고 지시했을 리도 없습니다. 다만 네. 이제 캠프에서는 인류위간 이 경선에 치열하게 그 제기되고 있는 문제고 예. 그 후보의 인사 문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과 평가를 그 지지자에게 요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신 것인데 그 표현 자체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은 맞죠. 네. 그러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상호 이것을 좀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남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 후보 이재명 후보에 의해서건 아니면 당에 의해서건 이 절차를 강제적으로 중단시키거나 이러기는 쉽지도 않고 적정하지도 않은 사안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절차를 거쳐서 면접까지 보고 내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30일 날 경기도 의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뭐 인사청문회 보고 경기도민의 얘기도 듣겠다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익 씨도 면접 심사표 결과 공개하자. 그 내가 더 편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정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뭐 면접을 보고 뭐 청문회를 거치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지방 공기업 사장 임용의 수준과 범위를 제가 볼 때는 훨씬 넘었었어요. 그래요? 지금 그렇게 미봉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다고 네. 봅니다. 이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금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것도 이게 민주당에 미치는 해악, 경선 흥행에 미치는 해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 지도부조차도 이게 이제 좌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는데 지금부터 절차를 해서 가자. 이게 뭐 너무 당 사정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선거 측면에서 보더라도 체급이 안 맞는 싸움을 붙이는 쪽은 만족감을 가져요. 이게 지금 이재명 캠프 쪽에서는 캠프를 대리해서 한교익이라는 사람이 싸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까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네거티브 전쟁에 일정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민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께서 손절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떠나낼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끝까지 안고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재명 후보 측을 대신해서 싸워주고 있다는 건 조총래 부원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 개인 의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게 최초의 문제가 됐던 것이 보훈 인사다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확인된 바에 의하면 황교익 씨하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특별한 관계가 아닙니다. 몇 가지 연관되는 게 있죠. 뭐 같은 대학 출신이라든 것하고 한 달 전가량 뭐 저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거 외에 평소에 친분 관계가 있거나 대선 후보 이재명을 황교익 씨가 지지한다는 입장 표명을 한 바도 없고 민주당 경선 과정에 어떤 개입하거나 정치적 발언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공모 절차에 응한 우리가 잘 아는 황교익이라는 그냥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간 것이지 이재명 후보를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춰줄 수 있지만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어떤 이 대리전 양상으로 이 사안에 황교익 씨가 대응한다거나 이게 어떤 정치적 이해를 바라고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뭐 관망하고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는 물론 민주당 전체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안이어서 빨리 정리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황교익 씨가 어떠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이런 메시지를 내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녹취 파일을 두고 일촉즉발, 진실 공방까지 치달았던 원희룡 전 지사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공방. 원 전 지사가 공정한 경선 관리를 촉구하는 것으로 당장의 충돌은 피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앞서 원 전 지사와 이준석 대표 간 녹음 파일 공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오간 상황입니다. 이 내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읊어드리면요. 최근에 저쪽에서 입당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곧 정리될 겁니다. 일부만 풀어서 교묘하게 그 뉘앙스를 비틀어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갖고 있는 녹음 파일 공개하십시오. 제가 지금 상황에서는 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녹음 파일 공개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이준석 대표의 답변이었고, 이에 원희룡 전 지사가 매우 유감이다. 사실상 이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일단 상황이 좀 이렇게 일단락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직 불씨가 살아있죠. 예, 근데 이제 최근에 통화 녹취록 관련 논란은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죠. 이게 지금 당인 저는 전체적으로 지도부와 관련자들 다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녹취가 한 번이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예. 그 봉사활동에 대한 뭐 권유를 받았다. 이게 다 두 분 다 원희룡 후보와께서 그걸 깼는데 이게 이제 당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거든요. 지난번에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이준석 대표 체제가 출범하고 그래서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2030 세대에 대한 호소력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이거를 최근에 이 녹취록 사안들이 다 까먹어 버렸어요.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원희룡 후보는 대선 후보인데 본인이 직접 전화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거를 공개를 하고 자기와 통화한 사람을 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국민들께서 이런 행동을 좋아하실 리가 없잖아요. 엄청난 금기 사항을 지금 건드린 건데 이게 이제 그 당 지도부의 공정성을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있을 일정이나 이 부분에도 계속 부담이 될 거예요.
결과의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원희룡 후보 자신에게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아마 여론조사에 반영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도 제가 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이게 자연인 이준석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쯤 되면 본인의 공적인 지위와 역할에 대한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행동이나 이미지, 행보나 말이 그런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대표로서의 자기 확신에 대한 부분이 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거 곧 정리됩니다. 요 워딩 때문에 이제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거 곧 정리된다. 저게 뭐냐 했을 때 원희룡 후보 측은 맥락을 봤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다. 저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면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이준석 대표는 그냥 이런 갈등 상황이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느 게 맞을까요? 글쎄요, 지금 나와 있는 녹취록, 문자화된 녹취록만 가지고는 네.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예. 사실 대화한 두 분만이 정확한 의도를 알고 있겠죠. 네. 근데 전체적인 원희룡 지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맥락을 보면 지금 상황이 이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윤석열 후보 자체가 소위 이 낙마하거나 후보군에서 지지율이 하락해서 어떤 지금의 어떤 구도가 바뀔 거라는 취지의 말이 아니었나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데 예. 이제 그게 이 지금 공개된 단순한 몇 가지 그 워딩으로서가 아니라 그 전과 후에 이준석 그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의 취하고 있는 태도, 예. 윤석열 후보의 대권 후보에 대한 어떤 내심의 어떤 평가가 일단 노출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것 때문에 이 대화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맥락이 그 대화 자체의 맥락보다도 이준석 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지금 대선 경선 관리 상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걸 계기로 불거진 것이고 예. 그런 거에 그 근거에서 추정을 해보면 원희룡 지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대화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이준석 대표, 윤석열 전 총장 둘 갈등은 계속 사그러들지 않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네. 그것 때문에 이 대화 내용도 원전 지사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도 있지만 중간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딱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갈등은 왜 계속 되는 걸까요? 일단 지금 양상은 윤석열 전 후보를 대리하는 대리전을 지금 원희룡 지사라든가 예. 그다음 관련 있는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그 제도에 의해서 일정이 아직 힘있게 가두지를 못하니까 예. 서로 기선제압의 측면에서 공정성 논란을 일으키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그런데다가 저는 이제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이준석 대표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캠프에 들어가서 일을 해도 좋다라고 맞습니다. 공개 허가를 했습니다. 네. 저는 그때 이걸 굉장히 내심 우려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역대 선거에서는 의원들이 그 캠프에 참여하는 거를 매우 조심스러워했고 몸을 사렸어요. 후보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인연 차원에서 이렇게 몰래 도왔던 거지 나서서 돕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캠프로 들어가서 돕는 양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옛날에는 경선을 거쳐서 후보가 결정되면 당 차원의 선대위를 띄우고 선대위에 들어가서 당의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그거 시작도 하기 전에 지금 각 캠프로 권력 세력이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대리전 양상이 과열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거고요. 네. 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께서 정권 교체를 명령하시고 계시잖아요. 예.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매우 못마땅해 하시니까 당내의 후보들도 이렇게 가면 공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8월 26일 날 선거관리위원회가 뜨고
9월 1일부터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다. 네. 제도적이고 객관적인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네. 봅니다. 이번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제 안건조정에서 통과가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하고 있고 반발하는 것이 독소조항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배정된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전체적으로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가짜언론 피해구제법이라서 사실 언론의 자유 측면은 뭐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시민적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시작된 법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론의 보도를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겠다거나 야당 주장처럼 무슨 재갈을 물리거나 이런 취지의 법률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민적 권리, 그 언론의 보도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워낙 실제 개인이 입은 피해에 비해서 인정되는 그 손해배상액이 너무 작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인이 인생이 사실 다 망가질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시작된 법안이고 다만 이제 시민단체도 그렇고 뭐 정의당 같은 야당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면서도 비판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제 그 보도 사실 그 범의 그 고의 중과실 여부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이 문제되는 것이 손해배상 특히 이제 권력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을 상대로 한 일반 개인들의 소송에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네. 이 행위가 뭐 언론이라면 언론 보도, 기업이라면 기업의 행위가 예. 고의 중과실에 대한 입장을 피해자가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또 개인이 상대하기 너무 버겁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법률에서는 입증 책임을 이렇게 전환시킵니다. 이것을 가해한 사람이 자신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그 면책을 받는 거죠, 법적으로.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 고의 중과실 추정을 법안에 담았는데 이제 일부 조항에서 실제 이게 언론의 보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실제 언론의 보도가 위축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고의 중과실이 추정된다는 것은 일단 잘못된 보도라는 걸 인정을 해놓고 예. 이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제될 독소조항으로 얘기됐던 부분은 일단 삭제가 됐고 다른 부분에서 뭐 개인 그 기자에 대한 구상권 부분도 삭제가 됐고 문제가 됐던 몇 가지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네. 이런 정도의 사안이라면 야권에서 제기한 문제 제기도 수용이 됐고 그래서 당초의 법률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리가 됐다고 보여지고 안건 조정위 문제도 이게 이제 여야가 계속적인 대화의 여지가 있다면 기간을 충분히 두고 조정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국민의 입장은 그냥 석 달 동안은 조정할 수 있다면서요. 예, 90일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은 이 법안 자체의 일부 수정이 아니라 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그 관련돼서 문제 제기한 부분이 수용이 돼서 수정안을 냈다고 하면 예. 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예.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90일 동안에 논의를 한다는 건 사실은 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네. 예. 국민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잠시 후에 11시에 이제 중재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이미 강경투쟁을 좀 예고하고 나선 상황인 거죠?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뭐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법안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 게. 그 두 개의 조항도 삭제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부족한 건가 보죠. 아니 지금 삭제된 부분들은 아까 저 얘기했던 제기돼서 고위공직자라든가 선출직 공직자 그다음에 대기업 임원들은 뺀다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그다음에 김영란법 뭐 이런 대상들은 대상이 안 된다고 한 것인데 그거 외에 그 피해액을 최대 5배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민법이나 형법에 다 있는 부분인데 과잉 금지를 한 거고요. 허위 조작의 범위에 대해서도 그거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네. 정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예.
언론심사기구, 감독기구가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식의 법안을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제가 반드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19일 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다음에 8월 25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못을 받고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대화할 여지가 없다라고 본인들이 자인한 모양새고요. 그리고 이게 그 법안 소위 그 심사 소위 때부터 예를 들면 문체위 전문위원들이 반대를 했고 네. 문체부에서도 반대 의견을 냈고요. 그다음 변협, 언론학회, 뭐 세계신문협회, 심지어는 친여 성향 단체인 전국 언론 노동조합도 반대를 한 겁니다. 딱 민주당만 빼고 다 반대를 한 거예요. 게다가 이걸 이제 독자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요청했던 안건 조정 회의도 여당 3, 야당 3으로 하는데 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의원을 야당 몫으로 집어넣어 갖고 변칙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언론 처벌법에 대한 입장이 뭐냐면 민주당보다도 더 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의 변칙 처리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가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묻고 싶어요.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글쎄,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론의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을 하고 계신데 과연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이게 실제 언론이 보도가 위축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이 언론 관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형성돼 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 보도의 자유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고 웬만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론사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지금 형성된 판례이고 다만 이제 이 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그렇게 보도나 취재의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손해배상의 그 상한을 5배로 한 것도 사실은 이 원칙적으로는 제한 없이 해서 실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적정하게 보상하는 게 손해배상 소송의 원칙이잖아요. 민법상의 원칙이고. 근데 5배를 제한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남용되거나 실제 과도하게 소송이 제기돼서 언론사가 갖게 될 부담 이런 부분을 완화시키겠다는 이 비판 충분히 다 수용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게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과연 언론의 어떤 재갈을 물리거나 보도에 제한이 되거나 위축이 돼서 실제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는 결과까지 이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 25일 날 본회의에서 처리가 된다는 거죠? 거의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요. 하겠죠. 예, 하겠죠. 그렇게 그럼 해왔지 통과가 않습니까? 되겠네요. 그렇겠죠. 예, 근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거 자기 무조건 처리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라고 그 아니 공격하는 작년 4.15 총선 이후로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정쩡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준다, 국민의힘과 논의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들의 핵심 뭐 이해가 걸린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 위원들에게 통보를 안 한다든가 회의 시작 40분 전에 통보한다든가 전문위원들한테 법안 내용을 배부를 안 한다든가 그다음에 표결할 때 반대에 부딪히면 기리 표결해가지고 땅땅땅 두드리는 행동을 지금 1년 반 동안 해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21대 국회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이 없었잖아요. 네. 5선의 정진석 의원이 내정이 됐어요. 네. 그리고 7개의 상임위원장도 이렇게 이제 내정을 했는데 거기서 문체위원장은 이태익 의원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상임위원장이 되려면 마침 또 25일 날 본회의에서 같이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상임위원장, 문체위 상임위원장이 되기 전에 통과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벌써 의도가 나오잖아요. 그런 의도로 해석하는데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상임위원장이 안건 조정이나 이제 절차상의 문제가 될 경우에 조정하거나 어떤 결정하는 권한이 국회법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정이 전혀 고려 안 됐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다만 이 법안이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된 한두 달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었고 얼마 전에도 한 달여 전에도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 관련 토론회도 계속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과제로 제기되거나 법안이 한두 달 내에 제출돼서 갑작스레 어떤 통과 일정을 잡은 게 아니라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제 다소 이제 안건조정위원회 상임위 국회 본회의 일정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어떤 의도와 방향을 다 확정해 놓고 단기간에 어떤 여권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강행 처리다 이렇게 평가만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법안 처리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지금 그 여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 탄소 중립법 단독 의결을 했습니다. 네. 탄소 중립법 이것도 비슷한 그러면 생각으로 받아들이시나요? 한노위 위원장도 25일 날 국민의힘 몫으로 바뀌죠. 이제 바뀝니다. 근데 이제 탄소 중립 문제는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를 35% 저감한다. 이 내용이 탄소 중립 기본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정의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는 것은 그 정도를 가지고는 약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정의당은 50% 이상 가야 된다고 본 거고 국민의힘은 수치를 법안에 명문화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대통령께서 작년 10월인가 탄소 중립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무슨 탄소 중립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위한 기본 법안,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인데 사실은 탄소 중립의 문제는 선진 각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말만 하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엄청난 비용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도 비용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 있는 아젠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대충 하고 지금 임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다음 정부에다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는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난 6월에 송영길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실 때 이걸 언급을 했어요. 2017년 기준으로 40% 저감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탄소기본법은 2008년 기준으로 30%가 돼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2017년 기준으로 40% 저감을 하고 이 저감 목표를 8년 이내에 달성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민주당에서 들고 나온 법안이 그거보다도 더 한참 못 미치는 법안을 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정당,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부분에 쟁점이 큰 법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30년까지 감축량을 몇 프로로 할 것이냐 하면 이거를 법률에 명시할 것이냐 아니면 시행령에 위임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었거든요. 이제 이 논의 과정에서 그 법안의 명칭 문제도 야당의 입장을 수용해서 이명박 정부 때 마련됐던 녹색 성장을 법안에 명시하고 이거를 관할하는 위원회 명칭에도 이제 그걸 반영하고 실제 그 협치의 차원에서 이렇게 전향적 논의가 진행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 역시 일단 정부 입장과 이제 민주당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표도. 근데 이제 이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라든가 이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는 거지만 이 민주당 안에서 어떤 환경위원회 그 자체적으로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는 35%, 18년 기준 35%가 적정하다. 현재 범위 내에서 이것이 기업에 주는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목표치이고 다만 이거를 법률에 명시해서 강제적으로 할 경우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지금 타협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을 마련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제 안건 조정을 통해서 이제 법안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환노위원장을 박대출 의원으로 내정을 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